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기막힌 사연이 있어요. 속이 썩어가는 일들과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잔인한 복수까지 담은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정말로 재밌을 테니 마지막 결말까지 꼭 들어주세요. 저는 엄마의 얼굴을 모릅니다. 아기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빠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라는 분은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고, 저도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리움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답니다. 저희 아빠는 혼자 저를 키우시려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10살 무렵에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가 걷지 못하시고 아픈 걸 보게 되니 하루하루가 매우 슬펐고 무서웠어요. 언제쯤 걸을 수 있냐고 물을 때마다 아빠는 빙그레 웃으며 백밤만 자면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은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신 것이었죠. 평생 걸을 수 없는 아빠는 기초수급자 대상자로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돈을 받으며 입에 풀칠하면서 지냈어요. 사회복지사와 동사무소 직원이 자주 쌀을 가져다 주셨고, 몸이 불편한 아빠를 병원에 모셔가기도 했죠. 시간은 흘러 제 나이 14살이 됐는데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 돈을 내고 다녀야 했으니 가난했던 저는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치르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빠를 모시며 살게 됐습니다. 소녀 가장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아빠를 간병하기도 하고 틈틈이 공부도 하면서 바쁘게 살았어요. 제가 버는 돈이 많진 않았지만 굶고 살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대로 살만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놀면서 어울릴 시간에 저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고 수년 동안 식당과 공장, 청소일 등등 돈이 드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아빠는 늘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아빠와 둘이 웃으면서 살면 더 바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제가 18살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제 모든 것이었던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 하늘 아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집안에서 은둔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배가 고프고 돈이 필요하다 보니 저절로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은둔 생활이라는 것도 돈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가 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정규직이 될 수 없어서 알바만 전전했고 20살 이후에는 돈을 비교적 많이 주는 가사 도우미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니 모이는 돈은 거의 없었답니다. 강산이 한번 바뀌자 전세를 겨우 얻었고 적금 통장에 돈도 제법 채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최종 꿈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전쟁터의 군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집 마련의 꿈이 조금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가사도우미를 하며 집주인들과 친분이 쌓였는데 그중 한 남자가 저에게 큰 관심을 가지며 구애했고 저는 처음 받아보는 관심과 애정에 그 남자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희 둘은 뜨거운 연애를 하게 됐고 1년 만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가족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이의 식구를 만나게 됐는데 시부모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이보다 12살이 어린 시동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동생이 아직 고등학생이니 결혼하고 2년 정도만 같이 살자고 했어요.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만 시동생이 얌전하게 공부만 하는 사람 같아서 좋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진 않았어요.
다들 느끼시는 거겠지만 똑같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여자 쪽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돈도 훨씬 잘 벌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이는 주방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조금 힘들고 짜증이 났는데 남편이 없으면 또 혼자가 돼버리니 제가 조금 더 수고를 하면 되겠거니 하고 참았죠. 2년 뒤 시동생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남편과 둘이 살게 됐고 본격적으로 2세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그이는 제가 임신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육아와 살림만 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여보, 내 동생 데리고 사느라 수고 많았어. 당신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야. 당신 애기 가지면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거 그만둬. 가장인 내가 모두 책임질게. 정말?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건 꿈도 못 꿨는데 난 당신이 살림 도와주지 않아서 속으로 미워했어. 그랬어? 앞으로는 내가 호강시켜 줄 테니까 아이 낳고 잘 살아보자. 남편이 저를 위하는 말을 해주는데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답니다. 세상에 날 위해서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 그이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2세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날짜에 맞춰 부부관계를 가져봤지만 임신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가며 지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됐는데 제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생계를 위해 돈을 벌다 보니 몸이 많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시험관 아이를 시도해봤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것도 아주 운이 좋아야만 되는 것이었죠. 결국 수년 동안 임신하려고 했던 도전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태도가 심하게 돌변했답니다. 으이구, 남들 다 아는 임신 하나를 못하냐? 넌 대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 학력은 국졸, 직업은 파출부, 임신도 못하고 생긴 것도 구리냐?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일부러 임신을 안 한 게 아니잖아.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몸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냥 안쓰럽게 봐주고 이해하고 넘기면 안 돼? 됐다. 내 팔자가 이런 걸 누굴 탓하겠냐? 당신 임신 못하니까 다니는 일은 계속 다녀. 애도 안 키우는데 집안에서 노는 꼴은 죽어도 못 봐주겠으니까. 알겠어? 나도 놀 생각 없었거든? 내가 쓸 돈은 내가 벌 테니까 그만 좀 짜증내. 그이는 제가 임신하지 못하자 자주 구박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서 청소기를 돌리는데 그이가 제 배를 툭툭 치면서 희롱하더군요. 이야, 이게 똥배인 거야? 누가 보면 임신한 줄 알겠네. 여보, 당신 배나 신경 써. 만삭의 배가 누굴 지적해? 넌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냐? 정말 독하게 자란 티가 팍팍 난다. 집에 오면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으면 했는데 당신은 살쾡이야. 보기에도 싫고 만지기도 싫다고. 아우, 살쾡이. 한마디만 더 하면 나 짐 싸서 나간다. 말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 한마디 했더니 입을 다물더군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하루는 싸우고 하루는 어색하고 하루는 조금 웃으며 지지고 볶으며 살았습니다. 다른 집안도 이렇게 살겠거니 생각하고 남편이 중간은 되는 남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언행은 점점 선을 넘었습니다. 남편이 한자가 잔뜩 쓰여진 철학책을 읽고 있었는데 괜히 저에게 시비를 걸더군요. 어이, 국졸, 이리 와서 이거 읽어봐봐. 당신 한자 하나도 모르지? 국졸이라는 말 좀 하지 마. 나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 땄거든? 아이고, 그러셨어? 아주 대단하네. 당신 이름 한자로 쓸 줄은 알아? 그 정도는 알거든? 당신이 대학까지 나와서 잘난 건 알겠는데 지식이 많다고 잘난 척하는 거 진짜 없어 보여. 내 기분도 상하고 말이야.
내가 한자 물어볼까봐 조마조마하구나. 그래서 괜히 신경질 내는 거지? 무식한 게 자존심만 세가지고. 당신이 여기 있는 한자 5개만 읽으면 내가 1억 줄게. 그만해라. 책 읽을 거면 조용히 읽어.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그래. 무식한 당신은 텔레비전이나 봐라. 그렇게 평생 무식하게 살아라. 에이. 이런 식으로 자기 지식을 뽐내면서 저를 깔아뭉개는 일이 잦았답니다. 남편과 결혼을 무르고 싶은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은 한 것 같아요.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는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아 각방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이는 어차피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으니 혼자 자는 게 편하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정말이지 꿀밤을 100대는 날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불만이 많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이제 29이 된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저희 집에 예비 동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참하고 조신해 보이는 데다 얼굴도 미인상에 직업도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동서를 보자 부럽기도 하고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와 친해져서 자매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동생이 잠시 담배 피우러 나간 사이에 동서에게 친근하고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 만나서 반가워. 난 친구도 없고 친한 동생도 없는데 동서가 와서 너무 좋고 반가워.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그러자 동서는 매우 건조한 말투로 대답하더군요. 아, 네. 동서 뭐 좋아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가사 도우미로 오래 일해서 못하는 요리가 없어. 네? 가사 도우미요? 그거 파출부 말하는 거 맞죠? 형님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해요? 응. 왜? 가사 도우미가 이렇게 놀랄 일인가? 아니에요. 그냥 좀 의외여서요. 아주버님이 대기업 과장이라는데 형님이 파출부를 한다니까 어울리지 않은 것 같잖아요. 원래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동서가 조금 비꼬면서 말하길래 화가 조금 났지만 이 정도는 가볍게 참아줄 수 있었어요. 부록의 나이가 되니 이런 말로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에이,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그리고 내가 나쁜 짓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저건 뭐예요? 고양이 사료 아니에요? 형님 고양이 키우세요? 아니, 저건 동네 길고양이들 주려고 산 거야. 내가 이 동네 캣맘이거든. 고양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몰라. 길고양이는 지저분하지 않아요? 난 되게 찝찝할 것 같은데. 아니야, 고양이 엄청 청결한 동물이야. 나중에 동서도 같이 고양이 밥 주러 갈래? 아니요, 됐어요. 사양할게요. 동서가 무심하게 대답하는 바람에 대화가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저에게 궁금한 게 있는지 동서가 질문 하나를 하더군요. 형님, 근데 왜 파출부 하세요? 대학 어디서 나왔길래 직장 구하지 못하고 남의 집 살림을 하고 계신 거죠? 학력? 아, 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는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는 나왔어. 우리 집이 엄청 가난해서 학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았거든. 엄마는 내가 아기 때 이혼해서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크게 다치셔서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했거든. 저는 시시콜콜 제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자기와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산 제가 신기하다고 말하더군요. 와, 소녀가장이라는 거죠? 그런 건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눈앞에서 보게 되네요. 그리고 국졸이라... 이야, 전 주변에 대학 못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국졸은 처음 본다고요. 동서, 나 검정고시로 졸업했다니까. 자꾸 국졸이라고 하지 마. 기분 나쁘셨구나. 미안해요, 형님. 제가 원래 눈치가 좀 없어서. 그럼 파출부 하시면 저희 결혼하면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돈은 제대로 드릴게요. 나더러 살림을 봐달라고?
난 상관없지만 내 남편이 싫어할 거야. 안 그래도 내 직업이랑 학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자기 동생 집에서 일하는 걸 알아봐. 아마 크게 분노할 거야. 뭐 그럼 가끔 와서 가사일 좀 도와주세요. 형님, 저 화장실 좀. 동서와의 대화는 그게 끝이었고 결혼식 전까지 가끔 식구들끼리 만나 식사 정도만 하면서 어울렸어요. 그리고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식을 올리고 백년가약을 맺으면서 마주칠 일이 많아졌습니다. 시부모님 제사일이나 남편과 시동생 생일 등 가끔씩 만났어요. 그런데 동서는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서, 와서 좀 도와줄래? 나 혼자 하기엔 할 일이 너무 많아. 제사상 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네? 그냥 도우미 부르시죠.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사람 불러서 차려요.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자네 아주버님이 사람 시켜서 하는 거는 정성이 부족하다고 싫어해.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그만 이리 와서 거들지. 전 싫어요, 형님. 남편이랑 결혼할 때 손에 물 묻히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이도 동의했고요. 아무튼 저는 괜히 주방에서 힘 빼고 싶지 않아요. 내일 재판 있어서 준비할 것도 있으니까 전 그만 서재 가서 일 좀 할게요. 동서, 그러지 말고 조금만 도와줘. 동서! 동서는 제 말을 끊어버리고 휘리릭 서재로 사라지더군요. 그리곤 제사상이 다 차려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동서가 늘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니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4명의 식구가 늦은 저녁을 먹고 치워야 할 시간이 됐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동서의 손을 잡고 급하게 일어나더군요. 그래서 전 너무하는 것 같아 한 소리 했습니다. 동서,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거야? 나 혼자 제사상 다 차리고 치우는 것도 나 혼자 해야 해? 와서 설거지라도 하고 가. 그것도 싫으면 목기라도 닦고 가. 형님, 전 싫다고요. 살림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라고요. 형님이야 무식한 국졸에 파출부나 하면서 사니까 주방 일이 익숙하겠지만 저는 변호사라 머리 쓰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지금 뭐라 그랬어? 당장 일로 와서 똑바로 말해봐. 지금 하는 행동도 진짜 저렴해 보여요.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조련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말하려고 막말까지 했으니까 이젠 좀 선 좀 그만 넘으세요. 선은 자네가 넘었지. 내 남편이랑 서방님도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와주셨어. 자네만 혼자 쏙 빠져서 뭐 하는 거야? 집안일은 같이 하는 게 도리인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콧대 세우고 잘난 척하고 날 개무시해?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무식한 사람한테 무식이라고 말한 게 죄가 되나요? 아, 형님도 쪽팔려서 그렇게 화내는 거죠? 국졸이 쪽팔리고 파출부가 쪽팔리시죠? 저는 저에게 조롱하는 동서를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따귀를 먼저 한 대 날렸더니 동서도 제 뺨을 날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더군요. 또 눈을 찔리는 바람에 고개를 숙였는데 엄청난 싸대기를 맞고 말았답니다. 저는 질 수 없어 발로 동서의 종아리를 세게 걷어차서 쓰러뜨렸어요. 그리곤 둘이 뒤엉켜서 돼지도록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말렸지만 눈이 뒤집힌 여자 둘을 말리는 건 역부족이었어요. 저와 동서는 숨이 턱끝까지 차도록 쉬지 않고 마구잡이로 머리채를 잡아뜯고 따귀를 날리며 5분 정도를 싸웠습니다. 동서는 끝까지 저에게 무식한 국졸이 왜 시비를 걸고 때리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저는 저대로 가족 간에 예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심한 막말을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냐고 화를 냈어요. 그 순간 시동생은 목소리를 높이며 저에게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형수님, 왜 제 아내한테 손찌검해요? 이 사람 꼴을 봐요. 변호사 얼굴을 이렇게 만드는 천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방님,
나도 많이 맞았거든요? 내 머리카락 뽑힌 거 안 보여요? 여보, 당신은 뭐해? 마누라가 이렇게 맞았는데 동서한테 큰 소리도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혀를 차며 대답했죠. 아휴, 진짜 못 배운 티가 팍팍 나네. 내가 당신 때문에 얼굴을 들고 서 있기도 민망하다 이 여편네야. 네가 내 체면 깎아먹고 있는 거 모르냐? 그렇지, 모르겠지. 대가리에 든 게 있어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서방님이랑 동서 앞에서 날 욕하는 거야? 그러고도 당신이 내 남편이야? 으이그, 나도 당신 남편하고 싶지 않거든?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이 멍청한 여편네야. 사과를 하든지 집을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골라. 웃기고 있어 아주. 다들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난 절대 사과 안 해. 그리고 여긴 내 집이야. 내가 10수년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온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아이고, 아주 꼬장꼬장하네. 그래, 내가 당신한테 뭘 바라겠냐? 그냥 방에 들어가라.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아이, 좀 꺼지란 말이야. 저는 미칠 듯이 화가 나서 몸부림을 치며 남편을 한참 노려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동서에게 대신 사과하더군요. 저는 귀를 막고 한참 뒤에 거실로 나가 제사상을 치웠습니다. 그이는 절 보더니 헛웃음을 연신 치면서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어색하게 지냈고 시동생 부부와는 화해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시어머니 제사일이 다가왔는데도 시동생 부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짜증만 냈죠. 그래서 남편과 사이가 더 멀어졌네요. 저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다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다른 직업을 찾게 됐어요. 제 고객 중 한 분이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는데 저에게 손이 야무져서 마음에 든다며 청소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며 좋더라고요. 법원이나 공공기관 등 많은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며 재미도 있고 돈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가사 도우미를 그만두고 청소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한 대학교에도 파견으로 나가 한 달 동안 청소를 해봤는데 캠퍼스의 낭만이 뭔지 느껴지더군요. 젊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부럽고 존경스러웠어요. 저도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대학에 가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가면서 즐겁게 일했네요. 그리고 다음 근무지인 법원에 파견 나가게 됐어요. 그곳은 조금 진지한 분위기여서 동료들과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고 청소에만 집중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걸 봤을 땐 심란하기도 했어요. 며칠 동안 법원에서 청소하던 중 복도 청소를 하다가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변호사인 동서였어요. 저는 싸웠던 걸 잊어버리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먼저 건넸습니다. 어머, 동서 아니야? 오랜만이야, 동서. 잘 지냈어? 아이씨, 아는 척하지 마요. 파출부 때려치우고 청소부로 바꿨어요? 뭐가 됐든 나랑 이렇게 인사 주고받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아는 척하지 말고 하던 청소나 깨끗이 하세요. 아, 우리가 싸웠었지? 동서, 그때는 나이 많은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동서, 내 사과 받아줘. 저는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동서에게 대화 좀 나누자고 팔짱을 끼려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칠색팔색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디서 변호사 팔짱을 껴? 이 무식한 년아! 내가 아는 척 말고 청소나 하라고 했지? 왜 쪽팔리게 아는 척하고 지랄이야? 동서, 사람 무한하게 왜 그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윗사람이 사과하는데 그냥 받아주면 덧나니? 윗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무식한 국졸년이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어? 재수 없는 네 면상 저리 치워! 나 남편한테 말해놨거든? 니년 면상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마. 동서가 심하게 고함을 치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했어요. 저는 그 순간 동서에게 큰 소리칠 입장도 아니었고 자칫하다간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쥐구멍을 찾듯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자 법복을 입은 남자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동서는 남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판사님, 소란피워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김 변호사, 자네 사람을 이런 식으로 무안을 주나? 이거 실망인데. 판사님 그게 아니라 이 여자분이 시비를 걸어서. 그 판사님 덕분에 상황이 종료된 것 같아 조용히 물러서려는데 판사님이 제 손목을 잡더군요. 숙경아, 오랜만이다. 나야 영철이. 김영철. 네? 영철이요? 아, 초등학교 동창 영철이? 어머, 너 판사 된 거야? 보다시피 그렇게 됐네. 야, 그나저나 숙경이 너는 옛날 모습 그대로다. 내가 초등학교 때 너를 엄청 따라다닌 거 기억나지? 그랬었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런데 나도 너를 좋아했던 것 같아. 뭐 똑똑하고 착한 친구라는 건 알고 있어. 그렇게 기억하는구나. 내 첫사랑이 바로 너 숙경이었어. 이거 부끄럽구만. 어쨌든 만나서 반갑다, 숙경아. 야, 근데 김 변호사가 네 동서냐? 동서지간이야. 각자 일하는 중에 우연히 만난 거야. 그러자 판사 친구가 동서를 나무라더군요. 사람 많은 곳에서 왜 면박을 주냐고 실망이 크다고 말했죠. 동서는 토를 달지 않고 판사 친구에게 사과하더니 저에게도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재판 날만 되면 이렇게 까칠해져요. 말실수한 건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 동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화해했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자. 동서가 참여한 재판의 판사가 제 친구여서 그런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 판사 친구 덕분에 사과를 받았고 동서가 절 깔보지 않을 것 같았죠. 그날 퇴근하는 길에 판사 친구가 사복으로 입고 나오더군요. 자기도 퇴근길이라면서 저와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수십 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친구와 밥 한 끼 못 먹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어릴 적 친구를 마주하게 된 건 처음 있는 일이라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판사 친구는 오랜만에 만난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고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야, 숙경이 넌 예나 지금이나 참 예쁘다. 여전히 눈웃음도 아름다워. 야, 친구야. 너무 띄우지 마라. 난 칭찬받으면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나 빈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엄청 좋아해서 가끔 생각나고 그랬어. 어떻게 나이 들었을지 궁금했는데 상상하던 그대로야. 잘 커주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야. 영철이 너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말하는 것도 예쁘고 어른스럽다. 그리고 훌륭한 판사가 돼서 자랑스러워. 나 어디 가서 내 친구 판사라고 자랑해도 되지? 아이, 당연하지. 네가 내 얘기하고 다니는 건 얼마든지 환영이야. 근데 수경이 너 결혼했겠지? 아이, 그럼 나이가 몇인데. 그러는 너는? 난 재작년에 사별했어. 아내가 몸이 약해서 먼저 갔네. 아유, 철원. 너 많이 힘들었겠다. 아이, 지금은 괜찮아. 아무튼 숙경아, 오늘 널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자주 볼 수 있을까? 아무래도 내가 청소 보러 법원에 매일 가니까 자주 볼 수 있겠지. 친구 영철이와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 앞으로 돈독한 사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제 남편에게 뭐라 말했는지 집에 갔더니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더군요. 당신 외간 남자랑 놀다 왔다며? 내가 재수 씨한테 다 들었어. 첫사랑을 만났다고? 아, 들었어?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 내 친구가 판사가 됐더라고. 신기하고 반가워서 이야기 좀 나누다 왔어. 당신 수상해. 혹시 그놈이랑 뭐 있는 거 아니지? 이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하네. 당신 날 개무시하고 깔보면서 남자인 동창 만났다니까 질투하는 거야? 질투? 치, 웃기는 소리 하네, 옆편네야. 아무리 우리 사이가 떨떠름하다고 해도 바람 피우거나 의심 가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난 하늘을 우러러 맹세할 수 있어. 여지껏 바람 피운 적 없다고 말이야. 아이고, 알았어. 당신이 걱정할 일은 없으니까 괜히 오버하지 마. 그치? 하긴 판사 나리가 당신 같은 청소부를 좋아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 좋아, 의심하지 않을게. 남편은 유치하게 질투를 하나 싶더니 역시나 저를 무시하는 말로 대화를 끝내더라고요. 법원에 매일 청소하러 출근하면서 동서를 자주 마주쳐 인사를 했는데 여전히 무시하고 쌩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고 싫었는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하다가 동서와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판사 친구는 하루에 한 번꼴로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늘 반갑게 인사해주고 잠깐이나마 대화를 나눴죠. 그러다 다시 저와 밥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또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난리칠 것 같았고 저 또한 이성 친구니 조금 거리를 두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거절했어요. 그렇게 판사 친구와는 법원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 외에는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어릴 적부터 고생을 하며 생긴 좌우명이 있는데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일자리를 찾자라는 것이었어요. 판사 친구가 소개해 준다는 곳은 미술관 청소부였는데 고정으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라며 급여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바로 식사를 같이 하게 됐고 일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바로 미술관 관계자와 통화를 시켜주고 일자리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일까지 법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미술관의 청소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이 소식을 접한 동서가 남편에게 뭐라 전했는지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당신 그 판사놈이랑 사겨? 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바람 피울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 말 맞다나 판사가 날 왜 사귀겠냐? 동서가 또 뭐라고 그랬길래 뿔이 난 거야? 당신 소파 승진 알지? 국절도 그 정도는 알겠지. 그놈이랑 잠자리 해주고 좋은 일자리 하나 얻는 거 아니야? 동서가 그래? 진짜 유언비어 퍼뜨리는 것도 특기네. 동창생이 친구한테 일자리 소개해준 게 큰일이야? 당신은 날 못 믿어? 솔직히 말해봐. 당신 그놈이랑 잤지? 아마 잤을 거야. 요즘 집에서도 실실 쪼개는 것도 다 그놈 생각나서 그런 거지? 말을 말자.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나 그만 방에 들어간다. 남편이 왜 그런 의심을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는 어이가 없어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술관에 취직해서는 판사 친구를 못 만나고 지냈습니다. 먼저 연락해서 고맙다고 밥을 사려고 했는데 또 무슨 소문이 돌지 모르니 미안하지만 연락을 끊기로 했어요. 남편이 의심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동서가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릴지 모르니 가만히 있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뒤에 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열렸고 저는 자리에 상주하면서 청소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바닥이 지저분해지면 빨리 치우고 대기하는 식으로 있었죠. 그런데 전시회에 판사 친구가 나타났고 저희들은 오랜만에 만나 구석에서 안부를 전하며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2분도 안 되는 짧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동서가 목격했습니다. 이 전시회 작가가 많이 유명했는지 관람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온 거죠. 판사 친구와 대화를 마치고 다시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보기 좋으시네요. 판사 친구도서 이런 고급진 곳에서 일도 하시고. 좋아. 근데 동서가 웬일로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야? 아니, 저는 그냥 판사님이랑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소파 승진으로 여기로 온 거 맞죠? 저한테만 말해봐요. 그거였어? 동서, 지난번에도 내 남편한테 뭔 소리 한 거야? 자네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가 훨씬 더 안 좋아졌다고. 왜 화를 내고 그러시지? 혹시 판사님이랑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애인 사이 맞구나, 그쵸?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해. 아까 두 분이서 대화 나눌 때 손잡는 거 봤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악수한 거야. 난 친구랑 악수도 못하니? 자꾸 발뺌하시는데 제가 아까 사진으로 다 찍어뒀어요. 이걸 아주버님이 보시면 뭐라 할지 궁금하네요. 그럼 청소 열심히 하세요. 동서는 이간질하는 게 취미였는지 아님 제가 좋은 직장을 얻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또 헛소문을 내더군요. 남편은 제가 판사 친구와 악수하고 찍은 사진을 보고 따귀를 날렸습니다. 인연이 이렇게 스킨십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잡았대? 너 언제부터야? 그 새끼랑 바람난 게 언제부터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손 찍어맸니? 내가 왜 맞아야 하는 건데? 몰라서 묻냐? 이 무식하고 천박한 싸구려녀라? 네 년이 그놈한테 가랑이 벌렸잖아. 그렇게 몸으로 뛰어가면서 일자리 얻으니까 좋아? 그놈이 당신한테 돈도 주고 그래? 진짜 개같은 놈이네. 야, 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 이상한 생각 좀 그만해. 동서가 짓거리는 건 다 개소리라고. 이 여편네야, 이렇게 증거가 딱 있는데 끝까지 오래발 내밀 거야? 안 되겠다. 난 너같이 더러운 년이랑 더는 같이 못 살아. 뭐? 동서가 헛소리 짓거린 걸 고지곳대로 믿고 이혼하자고? 아주 웃기는 놈이네? 그래, 나 웃기는 놈이야. 근데 너 합의 이혼은 없다? 소송에서 니년한테 위자료 뜯어내고 쫓아낼 거야. 뭐라고? 위자료를 뜯어? 이 미친 자식아. 내가 이 집에서 헌신하고 산 게 10수년이야. 그중 2년은 시동생 뒷바라지까지 했어. 근데 아무 잘못 없는 나한테 위자료를 받아내겠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야. 난 분명하게 말했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니년이랑 산다고 스트레스 받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이참에 끝내버리자.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혼 소장은 당신 직장인 미술관으로 보내줄 테니까 꺼져. 그이와 저와 이혼하겠다는 건 동서의 말 때문만 아니라 보기만 해도 미운 저를 내쫓으려는 저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이는 이혼 사유를 제 외도와 사치를 적었더라고요. 저는 바람을 피운 적도 없지만 사치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제 용돈은 제가 벌어서 썼고 남편이 준 돈은 생활비와 관리비로 나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에 판사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혼 소장을 보여주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 동서가 날 심하게 미워하는데 너랑 나 사이를 이간질해서 이혼 소장까지 받았네. 이게 뭐야? 외도? 설마 나랑 외도했다고 의심하고 이러는 거야? 숙경아, 그럼 네 남편 직접 만나게 해줘. 내가 해명해서 바로 잡을게. 아니야. 나도 그 인간이랑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죽겠다고. 허구한 날 국졸이라 무시하고 천박하다고 막말과 조롱하는 것도 못 참겠고
날 시녀처럼 부려먹는 것도 그만 당하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 동서랑은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다. 영철아, 미안한데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니? 나도 변호사 선임해서 이것들이랑 제대로 싸우고 싶어. 네 생각이 정해졌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 불러줄게. 그래서 전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낱낱이 말해줬고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승리를 예측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이혼 재판이 있는 날, 남편과 그의 변호사인 동서를 만나게 됐어요. 두 사람은 희죽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곧 재판이 열렸는데 저의 외도 증거는 고작 악수하는 사진과 판사 친구에게 일자리를 소개받은 게 전부니 외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가 남편에게 모욕당하는 것과 동서에게 욕을 먹었던 일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됐어요. 제가 국졸이라고 멍청하게 본 모양인데 사실 이전부터 녹음하는 걸 습관처럼 해서 수많은 욕설이 담긴 대화 내용을 판사님이 직접 듣게 됐습니다. 저에게 애도 못 낳는 썩은 몸뚱아리라니, 무식하고 천박해서 쪽팔린다니 등등 많은 모욕의 음성을 모두가 들었습니다. 또 제 소비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해서 사치가 아닌 것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제가 승소했고 위자료로 남편의 재산 절반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답니다.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동서는 아직도 제가 판사 친구를 백으로 둬서 이겼다며 시비를 걸더군요. 형님, 좋으시겠어요? 판사 애인 백으로 재판까지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그 판사랑 살림이라도 차리셨나? 여하튼 밤일 참 잘하시나 봐요. 동서, 혓바닥 뽑아버리기 전에 아가리 닥쳐라? 아이고, 역시나 오바하는 게 진짜 애인 사이인가 보네. 그만하자. 다 끝났다. 니들하고 남남이니까 말 걸지 말고 사라져. 그러자 남편이 눈에서 레이저를 쏘며 경고하더군요. 당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언젠가 기필코 갚아줄 테니까. 갚긴 뭘 갚아? 나한테 누명이나 씌워서 이혼하려고 한 주제에 뭘 갚아주겠다는 거야? 전 남편이 된 개자식은 끝까지 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혼하고 싱글이 되니 어찌나 사는 게 편하던지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혼자 살 아파트를 마련하고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니 진작 이혼할 걸 하는 후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혼자 살게 된 지 한 달이 지나자 판사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를 도와줬으니 한턱 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바로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영철아, 네 덕분에 이혼 아주 잘했다. 위자료 두둑하게 받아서 배가 불러 죽겠다고. 아이, 잘됐네. 다행이야. 아이, 그동안 왜 참고 살았니? 마음고생 많았다. 축하해, 숙경아. 너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 영철아. 그럼 너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야? 혼자 사는 것보다 재혼하는 게 낫지 않아? 에이, 무슨 재혼이니? 내가 잘난 구석도 없고 다 늙어서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 그러자 판사 친구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숙경아, 나 사실 너 좋아한다. 처음 널 법원 복도에서 봤을 때 옛 생각이 나면서 심장이 뛰더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만나보지 않을래? 뭐? 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판사님이 무슨 청소부를 만나? 남들이 들으면 욕해. 나 못 들은 걸로 한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저 역시 심장이 쿵쾅거리며 심하게 뛰었습니다. 고백받은 날은 그냥 어물쩍 넘어갔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판사 친구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고 있는 걸 느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풋풋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는 육체적인 사랑은 아직이었고 정신적으로 기대고 응원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쉬는 날 혼자 집에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바쁜 일이 있다면서 그날은 만나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고양이 사료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매일 길고양이들 밥을 챙겨주기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면 고양이들이 몰려든답니다. 여하튼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며 쓰다듬어주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쾅 하고 뭔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숨이 막혔고 이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친 건지 눈앞에 돌덩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답니다. 의식을 잃었던 저는 응급실에서 안정제를 맞고 한참 뒤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는 판사 남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수경아, 정신이 들어? 영철이 네가 여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기억 안 나? 누군가가 너한테 벽돌을 던졌어. 고양이 밥을 주는 너한테 공격한 거야. 요즘 캣맘들 공격하는 미친 것들이 있는데 어린애들 장난이거나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것 같아. 수경이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50cm 차이로 돌이 떨어져서 목숨을 구했다고. 세상에,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진 거였니? 난 상상도 못했어. 고양이가 싫어서 돌을 던진다고? 이런 일이 있었니? 내가 판사니까 이런 사건 몇 번 봤어. 너처럼 길고양이한테 밥 주는 캣맘을 증오하는 인간들이 더러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한테 벽돌 던진 사람은 잡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으니 CCTV에 찍힌 게 없어. 그 아파트 단지 카메라를 확인해 보는데 누군가 일부러 카메라 선을 끊었나 봐.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 그 사각지대를 알고 있는 놈 같긴 한데 두고 봐야지. 그렇구나. 근데 고양이들은 무사해? 다친 고양이 없어? 다행히 고양이나 사람이나 돌에 맞은 이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칠 병원에 입원하고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었는데 며칠 뒤 판사 애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면서 자기가 재판을 맡게 됐다고 하더군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건 전화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연인 사이여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 용의자 발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튿날 퇴원하자 바로 담당 검사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의자가 자백을 했다면서 범인을 알려주더군요. 저는 범인 정체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과 동서가 작정하고 꾸민 짓이었대요. 두 사람은 저에게 위자료를 뜯긴 걸 억울해하기도 했고 제가 판사 남자친구를 사귀는 걸 알고는 부하가 치밀었답니다. 제가 바람을 피운 게 맞다고 멋대로 생각하고 복수하려고 CCTV 선을 자르고 아파트 옥상으로 벽돌 여러 장을 가지고 올라갔답니다. 캣맘인 걸 알았던 두 사람은 벽돌을 한 장 던졌답니다. 제가 기절하자 돌에 맞고 세상을 떠난 걸로 판단하고 바로 도망쳤다네요. 얼마 뒤 재판석에 참석했고 용의자인 전남편과 동서를 보게 됐습니다. 두 년놈은 반성의 기미 없이 저를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입으로 뭐라 중얼거리는데 듣지 않아도 대충 알 것 같았어요. 보나마나 국조리 어쩌고 무식이 저쩌냐면서 막말을 하는 거겠죠. 저에게 사과할 마음이 아예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 년놈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윽고 남자친구인 판사님이 검사와 변호사 의견을 수립해서 선고를 내렸습니다. 두 년놈은 저를 해치려고 한 미수죄로 큰 형량을 선고받았답니다. 카메라 선까지 끊어가며 옥상에서 명중으로 돌을 던졌으니 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돼
높은 형량을 받고 감옥으로 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남편과 동서에게 뭘 그리 잘못해서 이 사달이 난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이 존재하고 천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감옥에서 썩을 것이고 나중에 사회로 나온다고 해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진 못할 겁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판사 남자친구와 재혼해서 예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하고 있던 청소 일을 그만두고 사모님 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살고 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고생만 해오던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편하게 살게 되니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자주 들기도 해요. 앞으로 새 남편과 잘 살아볼 거예요. 전 남편과 살았던 지옥은 지워버리고 사랑받는 여자로요. 제 사연은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처음으로 길게 글을 써봤는데 두서없이 보였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